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필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이고요. 자,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이라는 이 자격증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시험 안내를 좀 하고요. 운용사 2급을 공부하시더라도 회계라는 걸 공부하는 거니까 이번 시간은 OT 개념으로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이제 우리가 운용사 2급 시험은 주관처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시험단이고요. 이 시험의 특징은 상시시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기시험 제도가 폐지돼서 매번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시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을 그리고 원하는 시험 장소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뭐 매월 있고요.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라고 하는 시험과 실기 시험을 각각 여러분이 응시하시게 되는데 필기 시험에 합격이 되었을 때 실기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 시험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합격했을 때 실기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필기 자격증 전체 과정의 첫 번째 OT로 진행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걸 공부할 때는 어떤 특정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결국 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를 다양한 기업들이 만들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받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때 그 재무제표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도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험, 우리나라 각각의 전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회계나 세무 자격증은 대부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여러분에게 자격증 시험에 의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만큼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라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요. 우리나라가 채택한 약간의 좀 수정사항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있습니다. 동일하지만 그래서 앞에 한국 채택이라는 말이 붙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요. 요거를 우리가 IFRS라고 부르고요. 시중에 이제 어떤 교보문고등 가시면은 회계와 관련된 서적이 있는 곳에 가셔서 쭉 한번 카테고리별로 이제 제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재무회계 앞에는 얘가 붙어요. 현재는 뭐 대학교에서 전문 서적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10년 넘었죠. 현재 여러분이 이거 기준을 한 회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운용사 3급이랑 운용사 2급하고는 조금 또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많아지고요. 그래서 조금 공부할 양이 상대적으로 다소 많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공인수 관련된 이 홈페이지로 잠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 요 하단부 중간쯤에 접수 중인 상시시험이라고 보이시죠? 워드, 컴할, 한자, 그리고 전산회계 운용사 매일 접수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뭐 다양한 각각의 개인 사정마다 뭐 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이제 정기 시험이 매년 한 6번 정도 많아봤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용사 시험은 매일매일 접수하고 뭐 만약에 못 봤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자격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입니다. 단 필기가 붙어야 실기를 붙고 실기까지 붙어야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기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이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또 그게 힘들죠.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속에 전산회계 운용사 메뉴로 들어오셔서 관련된 이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자, 운용사 시험은 2급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자격증 급수가요. 자, 2급 시험은요. 음, 어디 갔어? 어,
필기시험과 이제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서 다른 날에 시험 보는 거예요. 같은 날이 아니라. 필기가 합격이 됐다. 그러면 실기라는 시험을 다시 여러분이 응시해서 실기가 붙었을 때 자격증이 나와요. 그다음에 필기시험은 과목이 두 과목으로 나뉩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이제 두 과목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전체 객관식 문제가 40문장이에요. 40문항이에요. 시간은 60분, 1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네, 40문항이 재무회계에서 20문항, 원가회에서 20문항, 각각 20문항씩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돼요. 객관식에서 일단 합격을 하셔야 실기를 보실 수 있고요. 실기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작업하는 거고요. 1시간 20분, 80분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실기를 뉴 S 플러스 스마트 A기를 기반으로 하는 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는 실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캠프 ERP보다는 S 플러스 이게 더존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들어낸 버전인데 대부분 이제 어느 기업에 가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더존 그룹이 만든 이 더존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실 때 어차피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활용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게 조금 더 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마트 에이드 버전으로 강의를 하고요. 시험은 어떻게 해서 합격이 나오게 되냐면 점수가요. 과목이 지금 두 과목이죠.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자, 과목당 이제 과락이 좀 있어서 40점 이상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20문항 중에서 하나는 30점인데 하나는 100점이야. 그럼 두 개 더하면 평균은 60점 이상이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불합격이에요. 한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해요.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40점 딱 맞고 얘가 만약에 100점 맞았다. 그러면 140점 나누기 2에서 70점 나오죠?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한 과목이 아무리 100점이어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달하면 그럼 합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목별로 어느 정도는 중간 정도는 이해를 해야만 그래서 한 과목에다가 몰빵하고 한 과목은 아예 점수가 빵점이고 이런 문제는 심각하죠. 그래서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랑 어느 정도 충분히 골고루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 필기시험의 관건입니다. 운용사 3급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라고도 안 해요. 회계 원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기초회계거든요. 그런데 운용사 2급은 조금 난이도가 재무회계 편으로 조금 음, 아예 완전 중급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급은 아니고요. 중급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원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깊이 있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 잘 준비하셔야 시험을 정확하게 잘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산기는 언제나 들고 계셔야죠.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운용사 2급이 가지고 있는 전체 필기 출제 기준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기준은 2024년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둘 다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때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객관식은 40문제인데 재무회계 20문제, 원가회계 20문제 각각 20문제씩 더해서 40문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1시간 동안 시험 봅니다. 종이가 없고 CBT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냥 컴퓨터 화면을 보고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로 풀다가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좀 어색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가서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는 것도 컴퓨터를 보면서 듣는 거잖아요. 제 얼굴을 막 맛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대면으로 바뀌는 게 추세이기도 하고 하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시험 본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계정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조금 보면 회계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과 관련된 회계 순환 과정은 통상적으로 운용사 3급에서도 나오지만 2급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회계 기초나 그다음에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요. 운용사 3급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강의로 진행해 드리니까 같이 병행해서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운용사 3급 같은 경우는 뭐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중심으로 나온다면 직접 작성하는 건 아니어도
자본 변동표나 특히나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가 직접적인 별도의 챕터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 이런 두 가지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는 눈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의 폭이 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계정들은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알고 있는 거,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부동산이 운용사 3급에는 안 나오고 운용사 2급에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과목으로 보면. 자, 그래서 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기타 채권 채무, 뭐 재고 자산. 근데 이제 각각의 챕터들마다 운용사 상급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과목의 추가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조금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될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음 장에 가보시면은 비유동부채가 출제가 돼요. 특히 사채 같은 부분들은 직접 유의절법에 의한 삼각하는 문제가 객관식으로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주식회사의 자본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나오고요. 주당이익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수익과 비용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가보면 이제 원가관리 회계 파트에서 원가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 중심으로 해서 원가 기초 개념, 부문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재무회계가 이 보세요. 재무회계 과목이 아주 많죠. 챕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재무회계 챕터가 많은데 20문제고요. 원가회계 요 정도가 이제 일단 범위라고 구성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동일하게 20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조금 초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냐면 사실은 이제 원가 회계가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뭐랄까 처음 접하는 용어들에 있어서 좀 거북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하다 보면 원가가 상당히 쉽습니다. 쉽, 쉬워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내용은 방대하고 나오는 문제는 20문제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외울 게 많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딱 요것만 나온다 그럼 요것만 파면 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 그리고 재무회계 회계, 재무회계 부분 그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T와 함께 자,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회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볼 건데요. 회계를 영어로 이제 어카운팅이라고 불러요.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니까 뭔가 이제 진행형인 거죠. 회계라는 게 어떤 하나의 사건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온 과정을 우리가 이제 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계란 정의를 내려보면 회계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회계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회계라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들을 우리 이제 기업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업이 회계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회계라고 하는 게 이런 거 하는 거래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체의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오는 과정을 우리 이제 회계라고 부르고요. 회계는 지금 현재 정보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누가 종이로 합니까? 그쵸? 기본적인 시스템화에 구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가 누굴까? 그 기업에 돈을 투자한 자들이겠죠. 돈을 투자했으면 내가 투자한 것만큼에 대한 기대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나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는 성과를 보고 판단하니까 그 성과를 나타내 주는 걸 만들어내는 역할이 회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음. 자, 투자자 또는 돈을 빌려준 자 아니면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회계라고 하는 결과물을 토대로 그 경영자가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벌었다고 보여주면 잘했다, 잘했다. CEO, 너 잘했으니까 너에게도 연봉을 올려줄게.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회계라고 하는 정보가 그런 역할도 경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기업의 종업원들도 중요하겠죠. 종업원들은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익이 났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연봉 상승이겠죠. 그런 것도 더 보려면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야, 다. 그리고 그 기업과 관계가 되는 공급자들, 채권자들,
우리와 여러분 같은 고객들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기업이 어떤 형태로 정확하게 회계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외부의 감시자들인 거죠, 사실은. 정부나 유관기관 또는 일반 대중들, 잠재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이렇고요. 자, 기업 실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기업, 삼성전자, 뭐 현대, 뭐 이렇게 LG, 뭐 이런 카카오 이런 기업들. 기업이 회계가 되는 주된 대상이고요. 기업 회계는 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와 그 기업 자체는 분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독립된 기업 실체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겁니다. 기업 실체란 소유주와 그 기업의 실체를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틀린 거죠. 소유주와 기업 실체는 독립적이다. 다르다. 그 소유주의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럼 이씨 가족을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이씨 가족입니다. 라고 말해도 맞지만 이씨 가족과는 별개죠. 독립적인 삼성전자라는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게 회계인 거고요. 자, 유용한 정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업이 보여주는 정보가 이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여야죠. 쓸데없는 정보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쵸? 경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야. 투자할까 말까, 돈 뺄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 하는 거니까 유용한 정보여야 되는데 그 유용한 정보가 뭘까요? FS가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보여주고자 하는 유용한 정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무제표인 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고요. 자, 그리고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데 그런 걸 전달해주는 그 정보 시스템, 모든 과정, 단순히 그냥 얼마 벌었니? 오늘 돈 얼마 나갔니?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정보를 해석도 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고 전달하고 온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오스템에서 회계 전문, 회계 담당자죠. 회계 담당자가 2천억 정도를 횡령했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실 20억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2천억을 했다니. 깜짝 놀랐죠. 어떻게 했길래. 그쵸? 너무 중요한 일인 거야. 돈 열심히 벌면 뭐예요? 그런 직원이 그런 식의 업무를 했다.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회계는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실제 재무적인 정보를 식별하고 전달하고 측정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도식화하고 그림으로 가면 기업이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그 기업에 돈을 투자했고 돈을 투자한 그들에게 우리는 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이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정보를 요약하면 우리는 그걸 재무제표다라고 부릅니다. 재무제표 많이 들어보셨어요?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회계라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재무제표를 한번 볼 수 있거나 재무제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건 요즘에 사실은 상식입니다. 이쪽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식 투자도 가끔 하시잖아요. 그쵸? 소액주주로서. 주식 투자하는데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못 보면서 투자한다. 그것도 사실은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쵸? 그 기업의 느낌? 음. 근데 뭐 죄송하지만 저도 느낌 가지고 많이 투자해요. 느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급하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느낌 가지고 어떻게 기업에 투자합니까? 돈을 투자하는 건데요. 그쵸?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꼭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건 요즘에 기본인 것 같아요. 자, 회계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니까 뭐 이렇대요.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은 이걸 통해서 각자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투자받고 자금이 이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 형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대요. 회계라는 게 그런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가 국가가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어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의
현재 손익의 결과, 그리고 재무 상태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 기업, 우리 국가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후에 어떤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도 돈이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돌아야 되는데 직장이 못 들어가니까 직장이 못 들어가니까 돈을 못 벌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근데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곳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 내가 뭔가 일했을 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고요. 청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정보가 국가 일정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또 좋은 기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죠, 하나. 정치랑 기업을 뗄래야 뗄 수 없고요. 그렇죠? 기업과 우리 개개인들의 소득을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기업에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느냐가 꼭 주주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제가 모르게 해서가 아니라. 자, 근데 이제 회계를 또 분류해 볼게요. 회계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 회계는 누가 그 정보를 이용하느냐, 누가에 따라서 이제 둘로 나뉘고 싶은 거예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회계 정보를 내부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경영자가 이용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이용하는 거는 이들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사람들. 경영자는 사실은 회계 정보를 내부적으로 이용합니다. 근데 왜 내부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하냐면 경영자는 회사 안에서 일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면서 뭘 이용하냐면 대부분 여러분 이제 제품 만드는 제조업은요. 제품을 만들잖아요. 만들려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제품 만들려면 원가가 들어가요. 그 원가를 통해서 팔아요. 팔면 얼마에 파느냐는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판매를 뭐 10,000원에 한다, 하나당. 그러면 이익이 얼마 정도 나야지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뭐 열심히 들어간 임차료도 내고 뭐 관리비도 내고 직원들 급여 주고 연봉 다 챙겨주고 그리고도 돈을 남겨야 돌려주겠죠.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그쵸?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팔아야 돼요? 네. 근데 많이 팔았는데 원가가 높으면 팔아봤자 이익은 덜 나겠죠. 원가가 한 2,000원이 된대. 그럼 하나당 8,000원 이익 나. 80% 남겨. 그럼 80% 남기는 걸 가지고 쓰고 남겨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주고 이자도 내고 좋은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사회 환원도 하고 이러는 거라 기업에서는 이 원가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원가는 얘가 궁금한 거예요, 얘가. 주주에게 원가를 공개하지는 못해요. 주주나 서민들이, 아니 서민들이 된다. 고객들이, 여러분 고객들이 그 기업이 파는 10,000원짜리가 원래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를 알아요? 공개하나요? 공개하면 그 기업은 약간 뭐 과한 말로 말해볼까요? 또라이죠. 누가 원가를 공개합니까? 원가는 비밀이죠. 근데 원가를 알아야죠. 원가 계산이 기본인 거예요. 그 원가는 누가 필요할까요? 외부 정보? 내부 정보. 내부 정보죠. 원가가 얼마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는 것만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까?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자는 CEO죠. 그래서 회계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회계도 있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회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해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자, 재무회계는 쉽게 말하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기업마다 다른 방법을 적용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적용할 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적용해서 KIFRS라는 기준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누가 봅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 그 기업에 자금을 투자한 자들에게. 근데 이미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면 X 2년도
1, 2, 3월에 열심히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러면 보세요. X 2년에 보고되는 재무제표는 몇 년도 내용입니까? 1년치 손익이죠. 그러면 보는 날 기준으로 전년도 걸 보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의 손익을 볼 수는 없어요. 마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꽤 과거 정보를 보게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돼요. 쉽게.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은 이 정도의 원리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넘어가면 중급 갑니다. 1급 가면 고급 가는 거예요. 급수마다 다르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원가관리회계. 그러니까 원가는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풀네임으로 말하면 원가관리회계다라고 불러요. 특정 보고서지 어떤 외부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특정 보고서고요. 특정 양식이 없어요. 기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원가는 왜 만드냐면 1년 동안의 원가가 얼마만큼 투입됐는지를 X 2년에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X 1년도 월 단위로 원가를 마감해서 1월에 원가가 발생된 금액을 보고 야, 제품을 이렇게 1000개 정도를 생산할 때 100만 원 들어갔어? 원가 좀 줄여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 2월에 원가 좀 절감해보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라 매우 미래 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원가를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늦은 정보를 나중에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를 보는 거지만 원가관리회계는 미래 정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미리미리 하는 거죠.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일단 발생된 거 그리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미리 좀 알려줘봐. 다음 달을 예측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가는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나뉘어요. 관리회계가 더 어려워요. 음. 자, 마지막은 세무회계인데 굳이 세수로 나누자면 세무회계도 있어요. 세무회계는 네가 돈 벌었니? 야, 벌었으면 끝나니? 세금 내야지. 부가세 내, 소득세 내, 근로자들에게 급여 줬어? 소득세 원천 징수해. 너 법인이니? 그럼 법인세라는 세금 내라. 벌었으면. 이런 세금들을 구하는 거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말고도 많아요. 자, 많은데 이게 기본이죠. 기업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를 굳이 따지자면 과세당국에게 신고서를 만들어서 세법에 의한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 분야를 우리는 세무회계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은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을 공부하시는 거죠? 자, 공부 안 해요, 얘네들은. 요것만 공부하는 거고요. 재무회계 중에 회계 원리만 공부하시면 돼요.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25문제. 그것만 잘 풀어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제가 이때까지 뭐 재무제표를 몇 번 얘기했는데 재무제표는 5가지 양식을 묶어서 부르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마지막 주석. 요렇게가 재무제표입니다. 기타 수단은 사업보고서 이런 건데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고 재무제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재무제표 안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거 나오겠죠.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2, 3, 4 나머지 이상한데 비슷한 거 하나 찡겨놓고 찾아내기. 자, 요거 암기. 요건 암기. 많이 말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는 되겠지만 일단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회계 처리하는 방식의 기준이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특례 기준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여러분이 시험 보는 이 전산회계 운용사는 이 기준에 의한 회계를 시험 보게 돼요. 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는 상장된 기업이나 금융회사나 공기업 등에 적용받습니다. 이거는 의무고요. 의무 적용이에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주식회사 중에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고요. 외부 감사까지도 안 받는 주식회사들은 그냥 중소기업 회계 기준 특례를 적용받아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시험을 봐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매우 복잡하지만 그중에 이제 회계 원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가 됐죠. 위아더 월드가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펼치는 일들은 뭐 진짜 요즘에는 뭐 말도 안 되게 그쵸? 세계화가 돼서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외국 투자자들도 많고 우리가 외국에 관심도 있고 그러니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어느 나라를 가도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이 동일해야 투자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통일해서 만든 회계 기준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서만 쓰는 거예요. 두 개는. 이거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기업들은 얘를 써야죠. 이거 이 기준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시험은 이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는 이유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보는 거 빼고는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들어가 놨는데요. 여기 회계기준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 아래쪽에 회계기준들이 쭉 하고 이제 나열되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그냥 국제회계기준은 IFRS라고 그냥 부르고요. 그 국제회 기준을 우리나라가 채택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조금 더 환경에 맞게 다소 약간의 이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국제회 기준하고는 이제 동일하지만 그게 K 코리아 IFRS 우리는 K IFRS에 대한 적용성을 보는 거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중소기업인데 외부감사 대상은 이거 받는다고 그랬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특수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 우리 회사들 중에서 이제 영리 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이제 비영리라고 부르는데 비영리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 거고요. 회계 기준 체계 옛날 거. 뭐 이렇게 해서 한국 회계 기준원에 들어가면 회계 기준을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다운 받은 게 회계 공부하는 내용들이고요. 자, 이렇게 회계 기준원까지 간단하게 이제 가이드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회계기준원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데요. 운용사 2급은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 보시면 재무회계도 중요하고요. 원가관리계획도 중요한 거죠. 운용사 2급에서는. 자, 운용사 2급에서는 세무회계 부분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이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정도가 좀 내용이 하나 정도가 추가돼서 과목으로 여러분이 수행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간단한 OT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